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빵 기능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 기능사도 제과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제빵 기능사 필기 시험에 약 한 5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합격 포인트를 잘 체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반죽 제법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 제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법부터 비상 스트레이트법, 스펀지 도우법, 찰리 오드법 등등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제법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법입니다. 직접 반죽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법은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반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죽 온도는 꼭 27도 유지해야 되며 발효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 모두 포함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제과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법이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합표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반죽이 있습니다. 반죽은 앞에서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반죽 온도는 27도, 믹싱 시간은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첨가합니다. 이거는 실기시험 제조 공정에 보면은 단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서 첨가하시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론과 실기를 같이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율을 보시면은 요거는 표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비율이므로 스트레이트법은 이렇게 원료들이 밀가루, 물, 이스트 푸드, 소금, 유지, 설탕, 탈지, 분유, 까징 이렇게 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발효입니다. 자, 우리가 제빵을 설명하면서 재료 계량부터 믹싱, 1차 발효, 성형, 중간 발효, 분할 이런 공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든 제품에 거의 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공정의 흐름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는 발효 온도 27도, 발효 습도는 75에서 80%. 실기 시험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주어지거나 정해지지 않습니다. 발효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아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 발효 완료점입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2배에서 2.5배까지 증가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법은 2배에서 2.5배 기본 반죽이 증가되고요. 섬유질 상태를 확인합니다. 반죽 연매를 들면은 그물막 같은 섬유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핑거 테스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오므라들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효 완료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할은 요구 사항에 맞춰서 분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지에 어떤 중량이나 어떤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중량으로 몇 개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빵 기능사에서는 보통 스트레이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공정을 쭉 외우시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둥글리기입니다. 둥글리기는 분할을 하면서 절단된 면을 안으로 넣어서 반죽을 빨리 발효시키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효하면은 중간 발효는 실내 온도에서 보통 실온에서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온도 27, 28, 발효 습도는 75%, 발효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되어 있고요. 10분에서 15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온도 같은 경우, 습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한 번씩 완전히 외우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형, 요구사항에 맞게끔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식빵은 총 4단계입니다. 밀기, 그 다음에 접기, 말기, 봉하기. 일반 큰 덩어리빵은 밀기, 말기, 봉하기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자, 팬닝입니다. 팬닝은 어떤 팬에다가 식빵팬이면 식빵팬 아니면 사각형 팬이면 사각형 팬 이렇게 팬에 맞춰서 넣는 건데 중요한 점은 이음매는 항상 팬에 닿도록 뒤집어서 항상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바닥으로 가게끔 향하게끔 해서 팬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2차 발효입니다. 자, 1차 발효 때는 27도, 75% 이렇게 됐지만 2차 발효는 온도가 높죠. 그리고 발효 습도 상당히 높습니다. 발효 시간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발효가 끝나면은 굽기를 하죠. 굽기는 반죽 크기 또는 배합, 제품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서 시간을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 굽기 후에 틀에다 빼서 냉각을 시켜야죠. 그래서 냉각은 이렇게 온도 35도에서 40도씨로 식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습도랑 온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법을 할 때도 요 비슷한 온도랑 습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만 조금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법의 장단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장점은 한 번에 넣고 믹싱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믹싱하기 때문에 제조 장비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효를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재료의 풍미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정이 단순하고 발효 공정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다른 제법에 비해서 짧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노화가 빠르고 발효의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공정을 수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번으로 스펀지 앤 도우법, 비상 스트레이트법 이렇게 다양하게 볼 건데 이런 장단점은 꼭 외우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이트법하고 스펀지 도우법, 비상법하고 막 섞여서 장단점을 표현해 놨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가 상당히 좋죠.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체크하셔서 외우고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 스트레이트법, 비상 반죽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뭔가 이름만 들어도 급하게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아니면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주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펀지법을 변형시킨 방법이고 발효를 촉진시켜서 공정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 스트레이트법 했으니까 비상 스트레이트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빵 실기에서는 비상 식빵하고 단팥빵이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를 합니다. 꼭 두 가지 품목 잊지 마시고요. 자, 배합효입니다. 자, 기본 스트레이트법에서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변형될 때 필수 조치사항 이렇게 필수 조치사항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꼭 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조치사항 반죽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온도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죽 온도는 표준 27도에서 30도씨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 대신 반죽 온도가 증가된 이상 1차 발효 시간은 줄어든다. 짧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조치사항으로는 설탕량 1% 감소, 물 사용량 1% 증가, 이스트 2배 증가. 요거는 아예 꼭 체크하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조치사항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사용량 증가, 소금을 1.75% 증가, 분유 감소, 식초 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조치사항은 재료에 대한 조치사항하고 공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기시험을 볼 때도 이런 필수 조치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응용하면은 시험 보실 때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비상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조 시간이 짧아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노동력이 절감되면 당연히 돈이 되는 임금이 절약이 되겠죠. 네, 그 대신 장점에 대해서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노화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스트 냄새가 납니다. 이스트 2배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트 냄새가 나고 부피가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븐 팽창에 의해서 모양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펀지 도우법입니다. 중종법이라고 하죠. 스펀지 도우법. 저희가 외울 때 스펀지 앤 도우법. 그러니까 스펀지 따로, 도우 따로.
그러니까 스펀지를 따로 만들고 도우를 따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종법이 뭐냐? 앞에 중하고 뒤에 종법을 써서 중종이 따로 있고 본종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반죽을 2번 배합하는 방법. 그래서 스펀지 따로 만들고 도우 따로 만듭니다. 자, 우리가 표준 반죽 온도를 27도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반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펀지가 조금 더 반죽 온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스펀지의 사용 범위입니다. 다양한 원료들이 있지만 스펀지에는 밀가루, 물, 이스트 푸드만 사용한다. 그리고 본반죽에는 여기에 밀가루도 쓸 수 있고 밀가루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량도 조절해주고 소금, 유지, 설탕, 탈지 분유를 나중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의 기본 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는 스펀지 먼저 만들죠. 스펀지 24도입니다. 우리 표준 반죽 온도 27도에서 낮아졌죠. 24도. 왜 그러냐면 스펀지 반죽을 발효하면서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24도를 맞춰서 스펀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력분 물, 이스트 푸드를 넣고 저속으로 시간은 이 정도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재료가 섞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효를 시키죠. 발효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요거는 이제 평균적인 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팽창이 돼서 최대점까지 팽창되었다가 수축하는 스펀지 브레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스트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치까지 발효했다가 얘가 살짝 주저앉습니다. 그때까지 발효를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죽 온도는 시간당 1도씩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빵은 보통 4시간, 그 다음에 과자빵 종류는 2시간 정도 설탕이 스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반죽입니다. 자, 본반죽에서는 완적 온도가 27도입니다. 자, 스펀지는 24도, 본반죽은 27도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본반죽은 스펀지 반죽과 재료를 모두 넣고 믹싱을 합니다. 스펀지에 때 발효를 시켜놨기 때문에 본반죽의 믹싱 시간은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비슷하지만 본반죽에는 조금 짧다. 그래서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해주고 자, 부드러운 상태까지 반죽을 하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펀지는 앞에 스펀지를 발효시켜 놨기 때문에 반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탄력도 좀 있고 스트레이트법하고 조금 반죽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죠. 자, 근데 스트레이트법은 보통 1차 발효했죠. 반죽이 다 끝나고. 근데 스펀지는 그냥 플로어 타임입니다. 약간 중간 발효 형태의 반죽을 잠깐 휴지시킵니다. 자, 여기 길어지는 원인 이것도 한번 꼭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질이 좋지 않다. 강력분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좋은 걸 쓰지 않고 스펀지 앤 도우법을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플로우 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고 시간이 길다. 온도를 맞추려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효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플로우 타임을 늘려줘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지는 정도가 크다. 요거는 요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이 좋지 않은 밀가루를 썼을 때 반죽이 처져서 처지는 정도가 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펀지에 사용하는 밀가루 양이 적다. 그러니까 스펀지에 사용하는 밀가루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플로어 타임이 조금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로어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발효가 없고요. 자, 플로어 타임의 관계는 스펀지 60% 넣었을 때 스펀지 밀가루를 60% 넣고 반죽을 했을 때 플로어 타임 40%. 그러면 본반죽에는 여기 40%가 되겠죠. 여기 본이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70%일 때 30%. 여기는 그러면 30%가 본반죽에 들어가겠죠. 밀가루 양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0% 썼을 때는 20%밖에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본반죽에는 20%밖에 안 들어가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할은 10에서 15분 내에 보통 이제 큰 덩어리가 있고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분할은 최대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그리고 분할이 끝나자마자
마르지 않도록 바로 둥글리기를 해야 된다. 둥글리기 하는 목적은 절단된 단면이 안으로 들어가고 기포를 재형성하면서 모양을 성형하기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 발효는 똑같이 10에서 1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 이음매가 아래로 가게 팬닝한다. 자, 스트레이트법에서 했던 공정들이 계속 이어지죠. 앞에 공정만 잠깐 달라지고 계속 똑같이 이어집니다. 2차 발효. 자, 스펀지 도우법은 2차 발효를 60분가량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이제 스펀지를 발효해놨기 때문에 발효가 조금 더 빨리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표준은 그냥 60분가량 한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굽기하고 냉각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스펀지 도우법의 장단점은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스펀지 도우법을 비교했을 때 스트레이트법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냥 통으로 그냥 외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그리고 스펀지를 쳤기 때문에 노화가 지연되어 저장성이 좋다. 수분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발효가 오래되면 빵의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럽다. 자, 발효를 오래 시켰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그리고 공정이 잘못되면 수정할 기회가 생긴다. 스펀지에서 공정을 재료 계량을 잘못하거나 뭔가 원료를 잘못 넣었을 때 도우에서 그거를 수정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효 풍미가 향상된다. 자, 스펀지를 한 3시간, 1시간에서 3시간가량, 많게는 5시간가량, 4시간가량 이렇게 발효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 풍미가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좋다. 잡냄새가 없어지고 이스트 냄새가 많이 사그러들어서 빵의 풍미를 좋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산미나 산치가 강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를 오래 발효시키면 발효시킬수록 pH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산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손실이 증가하고 흡수가 적습니다. 발효를 많이 시키면은 발효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공정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그의 공정 시간이 기니까 노동력도 많아지고요. 스펀지하고 도우를 따로따로 쳐야 되니까 시설도 엄청나게 커져지죠. 그 다음에 그런 경비들이 같이 많이 든다. 이렇게 아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도우법의 장단점은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했을 때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발효법입니다. 액체 발효법. 발효법만 들어도 뭔가 액체를 이용한 발효법 같죠? 네, 맞습니다. 액종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액종법은 스펀지 도우가 밀가루가 주가 됐으면 액종법은 물이나 액체 재료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빵을 생산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스펀지법에서 발생하는 단점들 뭐 있었죠? 발효가 오버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형된 방법이다. 발효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액체를 그대로 발효시켜서 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트 푸드, 물, 설탕, 분유 등을 섞어 2-3시간 발효한 것을 액체를 넣어서 반죽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발효도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발효법은 액종법이고 대형 공장에서 사용하고 액종을 만들어서 약간의 물을 베이스로 한 발효종을 만들어서 넣어서 반죽한다. 스펀지법의 보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미드법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외우고 가시죠. 아미드법, 플로어 부류법, 부류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완충제로 탈지 분유를 사용하는 액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로어 부류법은 말 그대로 밀가루를 사용한 액종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류법은 탄산칼륨을 이용한 액종법이죠. 자, 그렇게 뭔가 화학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 동안 생성되는 유기산과 산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의 안정성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액종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또는 스펀지도를 4시간 발효시켜야 되는데 공장 시설이나 환경에 따라서 더 오래 발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액종법으로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지분유, 완충제로 탈지분유, 탄산칼슘을 넣어 pH를 낮춰놓고 액종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방법은 아미드법, 플로어브루법, 부류법 요 3가지는 꼭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배합표입니다. 자, 액종법도 마찬가지로 액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본 반죽에 액종을 넣어서 요걸 만든 걸 넣어서 반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죠. 하지만 액종의 반죽 온도는 30도입니다. 그리고 pH는 기본 빵보다 낮은 4.1에서 5.5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발효 시간을 2-3시간 액종 재료를 넣고 섞어줍니다. 2-3시간 발효된 액종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래서 본반죽의 온도는 이 정도. 액종을 처음에 높게 만들어 놨다가 얘는 발효가 되면 될수록 온도가 상승되는 게 액종은 상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조금 높죠. 그리고 바로 플로어 타임을 말하죠. 분할 똑같이 되어 있고 둥글리기 되어 있습니다. 둥글리기 공정이나 분할 공정 이런 것들은 아예 통으로 그냥 다 외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빵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공정에 대한 중간 발효, 정형 팬닝, 2차 발효, 굽기, 냉각 이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해서 계속 외우시고 가는 게 킥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중간 발효 똑같이 27도에서 28도, 습도는 75%, 발효 시간은 15분에서 20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 있고요. 2차 발효 있고요. 굽기 있고 냉각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발효법의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단점 그냥 다 외우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간 확보와 설비가 감소됩니다. 액체를 우리 물통처럼 보관하는 곳에다가 넣고 나중에 파이프를 이용해서 액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 생산이기 때문에 균일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생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손실에 따른 생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스펀지의 도우법을 비교하면은 스펀지를 오래 발효하거나 작업 공정이 늘어져 갖고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발효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냥 그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백질 함량이 적어 발효 내구성이 약한 밀가루로 빵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좀 다르죠. 우리 여태까지 빵을 사용하는 밀가루는 상당히 신선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써야 되는데 액체 발효법에는 액체를 발효시켜서 하기 때문에 약간 내구성이 약간 밀가루도 빵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단점. 자, 산화제. 자연적으로 빨리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pH를 낮춰놓고 빨리 액체가 발효되게끔 산화제, 환원제, 연화제가 필요하다고. 중요한 거는 산화제랑 환원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중정법보다 제품의 품질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풍미가 떨어지죠. 탈지분유 꼭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미드법 얘기하면서 요 탈지분유로 이용한 방법 설명했죠. 자, 대형 설비의 경우 액종 탱크, 그 다음에 파이프의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 이게 계속 똑같이 쓰더라도 이 안에 탈지분유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이스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깨끗해지지 않으면 파이프를 통해 가면서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더라도 완벽하게 외워야 될 부분들은 외우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연속식 제빵법. 연속식 제빵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연속으로 빵을 만드는 법 같죠? 맞습니다. 자, 액체 발효법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액종과 본반죽을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자, 액종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놓고 반죽을 다 된 거를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분할하고 뭐 중간 발효하고 이런 식으로 뭐 다 공정들을 한 번에 이용하는 거라서 장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발효 시스템을 위해서 산화제 사용이 필수이다.
자, 액종법도 산화제랑 환원제 사용이 필수인데 연속식 제빵법은 산화제 사용이 필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형장치가 없으면 최소의 인원의 공간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생산하는 반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식 제빵법에는 산화제 사용이 필수이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체크해 놓으세요. 자, 배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사용 범위랑 액종 사용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 들어가죠. 요거 인산칼슘, 산화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산화제나 환원제 같은 것들이 제품에 들어가서 부드러움이나 아니면 보관성, 뭐 다양한 것들을 도움을 주고요. pH도 낮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발효기, 액종법하고 비슷하지만 액종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여기서 열 교환기라는 작업을 하죠. 통과시켜서 예비 혼합기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화제 용액기, 산화제를 용해하여 액체 혼합기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꼭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쇼트닝 온도 조절기, 쇼트닝도 우리는 덩어리채로 넣는 게 아니라 고체 형태로 넣는 게 아니라 녹여서 액체 형태로 그냥 바로 섞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쇼트닝, 프레이크, 그러니까 반죽의 평균 온도가 요거이기 때문에 높은 융점을 가진 쇼트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발효법은 꼭 산화제를 사용해서 이런 원료들을 꼭 넣어야 된다. 요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 급송 장치. 자, 이런 것들은 모든 기계 설비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이 기계를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비 혼합기에서 자, 모든 재료가 한 번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죽기 디벨로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자연스럽게 분할하는 방식이고요. 자, 여기에 디벨로프 반죽 온도를 27도에서 28도로 유지시켜 컨베어에서 플로어타임을 주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및 패닝이죠. 분할 및 패닝도 자동 컨베어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람이 확인을 하면서 쓰기 때문에 사람 사용량은 되게 적겠죠. 그리고 분당 속도나 회전수는 뭐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제 덩어리가 크냐 아니면 작은 덩어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발효는 똑같습니다. 자, 온도는 높겠지만 발효 습도랑 시간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오븐 온도 조절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터널식 오븐을 많이 쓰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계 장치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각은 똑같이 35도, 40도씨로 식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속식 제빵법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외우세요. 아예 그냥 외우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고 다 기계로 딱 누르면 기계가 쓱 원하는 만큼 쓱 이렇게 딱 들어가서 반죽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 통해서 분할하고 이런 공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비가 감소된다. 자, 스펀지 앤 도우법은 스펀지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스펀지를 발효시키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도우를 해서 보관해놨다가 잠깐 발효시켰다가 분할하고 뭔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에 비해서는 적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발효 손실이 감소된다. 스펀지처럼 다양하게 오랜 시간 발효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 손시간은 감소됩니다. 자, 설비 공간이 일반 공장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스펀지 도우법에 비해서 공간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막 이게 자동으로 파이프가 막 밀가루도 갖고 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액종도 갖고 와야 되고 막 압력도 세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고급 설비가 필요합니다. 고급 설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효량이 감소합니다. 산화제 첨가로 발효량이 감소합니다. 네, 발효가 잘 안 되죠. 확실히.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식 제빵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설비가 불필요하다. 뭐 믹서기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싹
같이 섞여서 반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반죽법입니다. 재반죽법은 말 그대로 다시 반죽하는 겁니다. 근데 스펀지법도 똑같고 액체 발효법도 뭐 재반죽법은 좀 비슷하죠. 근데 재반죽법은 보시면은 스트레이트법 및 오토리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8%의 물을 나중에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스트레이트법처럼 믹싱을 하는데 8% 정도 물만 나중에 다시 한번 믹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물 58% 들어가는데 8에서 10% 재반죽 사용하는 물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료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4에서 6분. 약간 스펀지법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온도만 좀 다르고요. 발효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반죽 온도는 우리 표준 온도 27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중속으로 믹싱 시간은 이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형, 그 다음에 2차 발효, 굽기, 그 다음에 냉각까지 이런 공정을 거쳐서 갑니다. 자, 재반죽법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제법 분류하면서 장단점을 상당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장단점은 꼭 외우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스펀지 도우법에 비해 공정 시간이 단축됩니다. 당연하죠. 스펀지는 스펀지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믹싱하는 거고, 얘는 물만 빼놓고 모든 재료를 넣고 믹싱해놨다가 발효 시간이 스펀지보다 짧아서 거기다 남은 물을 넣고 믹싱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균일한 색상과 제품으로 식감이 양호합니다. 스펀지법은 이제 스펀지의 발효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불균형하지만 얘는 물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상 기계 내성이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기 때문에 도우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븐 스프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2차 발효를 충분히 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스트를 다 넣고 하기 때문에 2차 발효를 충분히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은 꼭 잘 체크해서 아예 머릿속에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타임 반죽법. 노타임. 타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발효 반죽법입니다. 노타임은 타임이 아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지 않는 반죽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트레이트법으로 하면서 오랜 시간 고속 반죽을 하여 공정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를 사용한 화학적 숙성으로 발효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 노타임 반죽법도 산화제랑 환원제를 사용해서 발효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산화제랑 환원제의 종류 및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제, 반죽의 신장 저항을 증대시킵니다. 반죽이 이제 보통 이제 빵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장성, 탄력성,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재료과학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산화제는 반죽의 신장성, 환원제는 글루텐을 연화시키고 빵의 부피를 좋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요오드 칼륨, 브론산 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제로는 엘시스테인, 포티아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법을 노타임 반죽법으로 변경 시 조치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산화제, 환원제 이렇게 체크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제도 있죠. 산성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꼭 체크하셔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타임 반죽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완전히 외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조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빵이 속결이 좋고 조밀한 속결입니다. 큰 속결은 아니고요. 기공이 조밀하다. 그리고 반죽의 기계 내성이 좋습니다. 반죽을 하기 상당히 좋다 이런 뜻이고요. 반죽이 부드럽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잘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제품의 저장성이 저하됩니다. 약간 스트레이트법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발효가 없기 때문에 저장성이 저하되고 발효에 의한 맛과 향이 좀 떨어집니다. 발효를 충분히 시켜줘야지만 이 발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구수하고 부드러운 향이나 맛들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화제, 환원제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잘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냉동반죽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반죽법은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냉동반죽법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왔지만 요즘에는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발효를 끝낸 반죽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25도에 냉동 저장하여 이스트 활동을 억제시킨 겁니다. 급속 냉동고에 넣어야 됩니다. 꼭. 그 다음에 1차 발효 후에는 또는 정형한 상태에서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반죽을 쳐서 반죽 자체로 냉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분할을 해서 덩어리로 만약에 식빵이면 식빵, 단과자면 단과자 이렇게 분할된 반죽으로 냉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성형까지 다 끝내놓고 냉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2차 발효를 끝낸 상태로 냉동해서 바로 구워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론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온도 40도씨 급속 냉동. 야, 이거는 시험 문제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40도씨 급속 냉동을 시켜주시고요. 보관은 이렇게 냉동 저장으로 보관한다. 이렇게 완전히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온도 꼭 잘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온도는. 자, 종류. 벌크 냉동 반죽. 자, 벌크는 반죽을 크게 해서 그냥 덩어리채로. 자, 근데 이 벌크 냉동 반죽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운데랑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냉동되는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조절하면 좋겠죠. 그래서 벌크 냉동 반죽은 약간 반죽을 넓게 얇게 밀어 펴서 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냉동. 아까 설명드렸죠. 1차 발효가 끝난 제품을 분할을 해서 아니면 1차 발효를 오래 식히지 않고 잠깐 식힌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둥글리기까지 해서 분할을 한 반죽을 냉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성형 냉동 반죽은 분할을 하고 성형을 해서 모양을 잡아서 그 상태로 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모아서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사용하죠. 이렇게 세 가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발효 냉동 반죽. 2차 발효까지 끝난 요즘에 나오는 발효 크로아상 생지 같은 경우는 바로 굽기만 하면은 2차 발효가 끝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굽기가 가능합니다. 해동을 오래는까지 시간 안 하고 바로 구워도 되는 제품들이 바로 이런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반제품 냉동빵, 베이크오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반제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굽고 난 상태에서 또는 반 정도 구운 상태에서 오븐에 다시 재가열시켜서 판매하거나 2차 가공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제품 냉동, 파베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완제품 냉동은 아예 굽는 공정까지 끝나고 굽는 공정이 끝난 제품을 완냉이 시키는 게 아니라 급냉을 시켜서 만든 제품이고요. 자, 재가열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제품으로는 HMR 제품 중에는 크로크무슈 또는 크루아상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약간 완제품 냉동, 파베이크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배합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SSL 노화 방지제라는 거를 써야죠. 그 다음에 산화제를 씁니다. 네. 자, 똑같이 믹싱은 후연법으로 합니다. 아, 후연법이 뭐냐? 자, 후연법은 소금을 나중에 넣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나 믹싱 시간이 길어지는 제품, 냉동빵을 할 때는 보통 후연법으로 많이 해서 반죽의 성질을 조금 저하시켜서 발효가 좀 덜 되게 해서 반죽을 성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는 짧게 하죠. 20분 정도. 왜냐하면 길게 하면 할수록 손실량이 많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 정형. 자, 정형할 때, 분할이랑 정형할 때 그 작업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실 온도가 낮은 데서 작업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냉동, 급속 냉동을 합니다. 자, 이때 이스트는 생이스트보다는 드라이이스트를 씁니다. 네, 드라이이스트를 써서 활동을 억제하여 급속하게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자, 아까도 똑같이 봤죠?
급속 냉동은 마이너스 40도, 저장은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8도에서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외우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완제 성형이든 뭐 벌크 성형이든 벌크 반죽이든 뭐 다양한 반죽들이 있지만 꼭 해동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해동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이 파베이크는 해동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동 작업해서 이 정도 시간대에 완만하게 해동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동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해동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테두리 부분, 바깥에 있는 부분들은 벌써 해동이 됐는데 안에까지 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구우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는 조밀해지고 겉에는 막 팽창이 되는 현상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열이 끝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굽는 시간도 좀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내에서 자연해동 시에는 온도 습도 조절에 유의해야 된다.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완만해동은 이렇게 길게 시간을 천천히 성형해서 전체적인 온도가 다 같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2차 발효 안 하는 제품도 있고 2차 발효 하는 제품들도 있죠. 근데 2차 발효를 할 때는 스트레이트법보다 낮은 온도 조건에서 2차 발효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굽기는 같이 하고 구워진 빵은 똑같이 냉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조금 체크하셔서 외우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냉동 반죽의 가스 보유력 저하 요인입니다. 자, 해동 시 탄산가스 확산에 의해 기포수가 감소합니다. 자, 너무 급하게 해동하거나 이러면은 탄산가스가 좀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 해동한다. 그리고 냉동 시 탄산가스 용해도 증가에 의해서 기포수가 감소. 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벌크 할 때 설명했죠. 덩어리를 만약에 냉동할 때 덩어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랑 반죽을 약간 이렇게 펴서 해놓은 거랑 냉동 받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주변부터 냉동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은 냉동이 빨리 안 됩니다.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제가 이렇게 넓게 펴서 한다는 거는 냉동 받으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냉동을 다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냉동이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냉동과 해동 및 냉동 저장에 따른 냉동 반죽의 물성이 약화됩니다. 이제 급속 냉동을 하신 후에 저장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을 조금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냉동빵 같은 경우는 냉동도 중요하고 저장도 중요하고 해동도 중요하고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도 똑같이 장점, 단점 꼭 외우겠습니다. 자, 야간 작업 또는 휴일 작업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갖다 꺼내서 작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업장의 설비와 면적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냉동 생지만 받아 쓰는 공간은 오븐, 발효실, 해동하는 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획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빵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내일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죠. 언제든지.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조절하려면 배합표를 계산해서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뭔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냉동 반죽은 운반이 편리하고 저장성이 향상되죠. 냉동해서 좀 오래 보관해 놓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냉동 중 이스트 사멸로 냉동을 너무 오래 하면은 이스트들도 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발생력하고 보유력이 저하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동 저장 설비의 증가. 냉동 시설이 상당히 커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쓰다가 전기가 딱 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노화가 빠르며 향이 떨어집니다. 발효를 조금 오래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친 반죽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많은 양의 산화제가 필요하고요. 반죽이 끈적거리고 퍼지기 쉽습니다. 표면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끈적거림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동 저장 시설로는 도우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이게 냉동했다가 해동했다가 2차 발효했다가 이렇게까지 과정을 자기가 알아서 시간대마다 변경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많이 쓰는 게 도우 컨디셔너입니다. 자, 찰리우드법입니다. 옆에 써져 있죠. 초고속 반죽법. 엄청 빠르게 반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스트레이트법의 일종이며 기계적 숙성으로 초고속 반죽을 만든다. 그냥 찰리우드법, 초고속 반죽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시간은 줄어들 수 있으나
발효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나잇 스펀지법. 오버나잇 뭔가 밤을 새는 반죽 같죠. 반죽을 밤을 새게끔 하는 반죽입니다. 그래서 스펀지법을 활용한 방법으로 스펀지를 밤을 새게끔 해서 다음날 본반죽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스펀지의 반죽 온도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버나이트법까지 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펀지 도우법과 비교할 때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건 뭘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펀지 도우법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입니다. 스트레이트법 장점. 제조 장비, 노화가 빠르다? 노화가 빠른가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제조 장비가 간단하죠. 스펀지 도우법은 스펀지랑 도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효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스펀지 도우법은 발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발효 손실이 많죠. 근데 스트레이트법은 발효 손실 줄이고 있고요. 발효 공정이 짧고 공정이 단순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노화가 빠르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 제조 시 가장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정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 시간 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정 단계 뭘까요? 계량은 뭐 어떤 원료든 다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했을 때 계량은 동일하다. 이건 아니고요. 믹싱 반죽 온도 30도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믹싱 시간이 증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1차 발효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1차 발효는 감소되죠. 이건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굽기. 굽기가 달라진다? 제품을 할 때 굽기가 여태까지 달라지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답은 1차 발효입니다. 1차 발효는 반죽 온도가 30도씩 되기 때문에 1차 발효 시간을 줄여서 작업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3번. 다음 비상반죽법의 필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필수 조치사항 나왔습니다. 우리 비상반죽법의 필수 조치사항 외웠던 거 나왔죠. 자, 반죽 시간은 20에서 30%로 증가한다. 당연하죠.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반죽 온도가 높기 때문에 20에서 30% 증가한다라고 됐죠. 자, 반죽 온도는 27도 표준에서 30도로 증가한다. 맞죠? 비상은 30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1차 발효 시간은 40분에서 50분이다. 1차 발효 시간이 한 60분, 40분, 50분 되는 거는 스트레이트법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스트는 2배 증가한다. 맞죠? 필수 조치 사항에서 이스트는 2배 증가하죠. 답은 3번입니다. 1차 발효 시간은 30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갖고 문제를 조금 자주 내니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반죽법으로 반죽을 제조할 때 냉동 온도와 저장 온도. 자, 우리 냉동 온도와 저장 온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희한한 게 있습니다. 냉동 반죽을 급하게 급냉을 해야 되는데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입니다. 이건 지우시죠, 그냥 이렇게. 앞에 거 지우니까. 여기 냉동 온도잖아요. 그 다음에 저장 온도잖아요. 냉동 생지를 저장해야 되는데 0도시에 4도시, 0도시 4도시는 냉장 보관 온도죠. 이렇게 지워 나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운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28도에서 마이너스 18도시로 보관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랑 시간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나이트 스펀지법. 밤새워 스펀지를 저장해서 발효시키는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입니다. 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자, 보겠습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발효시킨다. 맞죠? 스펀지를. 자, 그 다음 발효 손실이 적다? 아니, 12시간에서 24시간 발효시키는데 발효 시간이 적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도 먼저 볼게요. 가스와 반죽의 안정성 있게 발전된다.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발효하기 때문에 이건 맞죠. 자, 반죽의 신장성, 발효향, 맛, 저장성 등이 높다. 수분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스펀지 도우법에서도 저장성이나 발효향, 맛 이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발효 손실이 적다보다 발효 손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빵의 첫 번째 시간 제법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과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